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 형이니까 먼저 해, 동생이니까 기다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자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는 많은 분들이 정말 또 기대하셨던 저희 유튜브 처음 초기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주시고 또 호응해주셨던 분을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저희 윤인숙 저자님이신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실 줄 몰랐는데 호응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진짜 저희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영상의 조회수를 모두 합치니까 이제 약 한 140만 뷰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찍을 때 정말 뭐 그렇게 많은 정말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사실은 맞아요. 이제 네. 그 어머님 하시는 학원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조금 그냥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또 맞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정말 또 저희 채널에도 또 많은 도움이 돼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지만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제가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 저희 친구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도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왔었지만 이제 막내 아드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다. 네. 어떻게 장가 보내신 어머님 마음 어떠신가요? 어제 제가 축사를 네. 직접 하셨죠? 했어요. 네. 원고를 해가지고 네. 봤어요. 연습을 했어요. 네. 연습을 하는데 제가 5번, 6번을 연습하다가 못했어요. 중간에 눈물이 나서. 그래서 결국 서울에 결혼식 전날 올라올 때까지 네. 한 번도 마지막 연습을 못 해봤어요, 그거를. 아,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용이 앞에서, 새신랑 앞에서 네. 용아, 엄마가 연습을 한 번도 못 해봤다. 근데 엄마 한 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한 2-3번 또 못 하다가 네.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용이가 해준 말이 있었어요. 엄마, 내일 좋은 날, 밝은 날, 네. 우리 즐겁게 하자. 네. 엄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네.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혼인서약인가 할 때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기쁨과 또 살짝 언제 컸나 싶은 마음과 살짝의 허전함? 네,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럼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서울대 삼형제 스노우볼 공부법이라는 책을 또 내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쓰시게 됐고 또 어떤 책인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아이 하나를 키워도 책이 한 권 나올 정도로 엄마들이 사연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 참 많은 일들과 또 이제 추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언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책을 한 권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마음속에 이제 갖고 있었는데 시기가 이제 우리 그 조 작가님 인터뷰하면서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정말 진솔하게 내가 나중에 많은 시간이 돌아보고 났을 때도 내가 최대한 정말 가식 없이 내 마음에 솔직함, 진정성을 담아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책을 썼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식으로 생활 습관을 잡아주고 학습하는 그 이제 시기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며 초등학생들의 공부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제가 책도 직접 읽어보고 또 이제 그 저희가 인터뷰 찍기 전에 제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은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또 지난 영상에서 또 궁금하셨던 것들 뭐 이제 뭐 그릇 만들기, 그릇 잡아주기, 뭐 습관 만들기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책 내용과 함께 우리 또 보시는 분들 많은 것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그 초등학생인 8에서 13세까지는 좀 올바른 습관을 통해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지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 있게 공부할 수 있게 기반을 다져주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을 이제 그때 어머님께서 그릇 만들기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그릇 만들기에 공감도 해주셨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먼저 그 아이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뭐고 좀 이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주기 위한 부모님의 역할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의 그릇 만들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릇이라고 하면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아이들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또 잘할 수 있는 나중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잘할 수 있는 네. 그 학습적인 부분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모든 게 부모가 전부잖아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이 세상의 전부가 부모예요. 그렇죠. 그런 나이에 어린 시기에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네.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토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막 그 방향대로 이끌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기가 어렵고 그런 안정감을 먼저 갖춰 놓는다면 뭐 아이들과 함께 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가 있다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그릇을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네. 사실 성적 순위대로 행복의 순위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학습이라는 거는 우리 또 아이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좀 힘 안 들이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려면 저는 이제 공부 그릇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오기 때문에 네. 시기별로 엄마들이 적절한 방법만 제시해 주시면은 네. 아이들이 잘 따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부의 그릇을 키우는 게 네. 나중에 많은 양의 물을 담았을 때 네. 흘러 넘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던 게 좀 공부보다 인성을 더 강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네. 정말 좀 참된 부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당연한 건데 또 그만큼 우리 사회를 보면 진짜. 그게 참 당연하지만은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머님께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조금 뭐 공부보다 또는 뭐 다른 것보다 인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저는 왜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성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정말 이쁘게 보이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네. 정말 밖에 나가서 그렇죠.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로 당당하게 저는 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삼형제면 사실 이게 뭐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형제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도 뭔가 사주거나 해주고 싶은 게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셋이서 또는 쌍둥이 이제 같은 네. 연령대에서 조금 뭐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싸운다거나 좀 더 이제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된다거나 그런 또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좀 있어요. 어땠나요? 똑같은 게 뭐가 하나 있는데 똑같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한 명이 양보를 해야 돼요. 네. 그 양보를 하는 아이한테는 엄마가 그거를 원하는 걸 가져가는 아이도 공감할 만한 네. 다른 거를 추가해서 저는 혜택을 줬던 것 같아요. 쉽게 해서 우리 집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 컴퓨터를 하는 규칙이 있어요. 이제 공부 딱 끝내고 내가 3시부터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다. 네. 먼저 하고 싶죠. 네. 먼저 하고 싶으니까 누가 먼저 할 거냐. 네. 가위바위보를 해요. 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는 사람 무조건 순서대로. 네. 그러면은 먼저 시작하는 아이는 내가 빨리 했으니까 네. 딱 1시간이면 1시간만 딱 하겠어요. 네. 두 번째 하는 애는 1시간 10분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애는 기다렸으니까 1시간 20분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세 명이 또 이제 의논을 해요. 네. 1시간 20분 하고 싶으면 나 1등 안 하고 그럼 3등 세 번째 예상기 할까? 엄청 두드리겠네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재밌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 형이니까 먼저 해, 동생이니까 기다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 하나이는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으니까. 근데 하나이는 못 가졌는데 그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렇다고 엄마가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를 한다 해도 그 마음에 서운함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남겨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 얘기가 또 나온 김에 사실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되게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중재를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또 반대로 이제 부모님도 사람이잖아요. 어찌됐건 늘 공정하고자 노력해도 이게 사람 마음이 늘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가 또 잘할 때도 있고 또는 뭐 그냥 어떤 이유 없이 이 아이가 더 예뻐 보일 때도 있을 거고 제가 뭐 애는 안 키워봤지만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좀 그럴 때마다 좀 아이들을 뭐 비교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에 좀 부모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이제 이거를 좀 조절하시고 또 이게 혹시 밖으로 나왔을 때 좀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아이들이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글쎄 타고난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다 있어요. 좀 수월하게 엄마 마음에 수월한 아이가 있고 또 좀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되죠. 왜냐하면은 아우 힘들다.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드는데 그거를 표출을 하면은 상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출을 좀 안 하고 칭찬도 이제 지난번도 얘기했다시피 얘를 이제 이쁜 게 보이잖아요. 이쁜 게 보이면 칭찬을 해줘요, 그 아이는. 해주는데 보면은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가 칭찬받지 못하고 옆에 서 있는 아이가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는 또 얼른 또 그 친구도 칭찬도 해주고 그 아이 칭찬도 해주고 그냥 칭찬해주면 애들이 알아요. 얼른 생각해서 잘했던 거를 떠올려가지고 아 원아 요거는 원이가 요번엔 잘했고 아 용아 용이도 지난번에 요런 부분들이 잘했지. 아니면은 용아 요번에 너가 너무 이거 잘했다. 근데 원이도 지난번에 요런 게 잘했지라고 하면서 저는 좀 그렇게 같이 많이 칭찬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엄마들이 그런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냐 하면은 애들마다 다 이쁜 점, 장점, 단점 갖고 있잖아요. 왜 얘는 요걸 안 할까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잘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했던 걸 떠올려 보면은 그냥 잊어요. 우리 승우 작가님 나중에 지금 여자친구 있는지 모르는데 사귈 때 속상할 때 잘했던 것만 생각해요. 인생의 꿀팁. 잘했던 거 생각하면 그게 마음 감정 컨트롤이 금방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방금 저는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금방 잘했던 것을 생각해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그냥 그냥 뭐 칭찬하고 싶을 때 너무 뭐 훌륭해, 잘했어, 예뻐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그 진짜 칭찬처럼 들릴 수 있다. 들리지. 그냥 마지못해서 엄마가 형제 해주니까 나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아이들 공감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형제를 삼형제, 세 자매를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마지라는 이유로 굉장히 부모님들이 31개월 돼도 맞이고 31살 돼도 맞이고 둘째, 셋째는 31살이 돼도 둘째, 셋째 막내인 거예요. 근데 큰애는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엄마 손에서 조금 멀어진다고 하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막 둘이 키우다 보니까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보면은 우리 큰애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냥 책 있는 방에 네, 방금 약간 울컥하셨는데 좀 어떤 게 떠올라서 이렇게 울컥하신 거세요? 그 둘째, 셋째 키우면서 이제 손이 안 가다 보니까 큰 아이가 혼자서 좀 놀고 있었대. 그랬어요. 큰일 났다. 마지들은 서러움을 좀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동생을 낳으면서 내리사랑이라고 공부에 있어서도 그래요. 큰애들은 초등학교 처음 가면 시험 보는 게 받아쓰기 해가 오잖아요. 한 문제만 틀려도 속상해요. 근데 상중이들은 70점만 맞아도 이뻐요, 그냥. 그냥 이뻐요. 대부분 보면 부모님들이 마지한테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더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아이 입장으로 보면은 그게 과연 막 많은 거를 이제 사랑도 많이 받고 뭐 했는 것 같지만은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둘째, 셋째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들한테 우리 부모님들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저희 인성이랑 또 어떤 아이들을 공평하게 조금 키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면 조금 이제 다시 또 공부 그릇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 공부 습관 잡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책을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가 억지로 만들어줄 수 없고 스스로 생겨났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정말 이게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데 이제 좀 사실 사람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포인트나 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삼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애들마다 성향이 다 다를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좀 그런 아이들의 성향은 뭐 어떨 때 애들이 좀 더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고 이랬었는지 또 그 성향마다 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갖고 있었던 기본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 즐겁게 접근하도록 하자. 공부가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진짜 힘들어요, 아이들이.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조금이잖아요. 공부하는 게 많지 않고. 작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즐겁다라는 걸로 접근하려 그러면은 너희들 오늘 이거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여름 방학이다. 이제 그러면은 호수와 호영아 우리 여기 와봐라. 이제 엄마하고 와봐라 하면서 이제 제가 A4 용지 한 장씩 주면서
오늘 해야 될 거 한번 적어보자. 제가 재밌게 그냥 한번 적어보라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노는 것도 적고 뭐도 적고 다 적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요 중에서 뭘 먼저 해볼까?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은 애들이 당연히 노는 거 먼저 하죠. 네.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 그냥 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보라고. 네. 처음부터 그냥 엄마가 안 돼. 그냥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동의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뒀어요. 네. 우리가 11층이었는데 아파트 집이 거기 놀이터가 네. 거기 공 찰 수 있는 공간이 테니스장이었는데 거기가 보여요. 저희 집에서. 네. 그러면 공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 노는데 한 20명이 처음에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더니만은 이제 한두 시간 지나니까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제일 늦게까지 얘들 둘이가 남아있더라고요. 둘이가 공 차고 주고받고 하다가 어느 날 밤 9시 정도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엄마 너무 늦었지 이러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늦었네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씻고 이제 밥 먹고 할 일들을 하라고 했어요. 네. 될 리가 없죠. 네. 졸리는 거예요. 신나게 놀았으니까. 조는 거예요. 졸다가 막 그러시는 삐뚤삐뚤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해주다가 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는 하고 놀자로 바꿨어요. 아. 안 되죠. 네. 처음에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이제 그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한번 이렇게 바라봤다가 네. 그 다음에 엄마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보내줄까봐 한번 쳐다봤다가 네. 그 다음에 컴퓨터 한번 봤다가 네. 장난감 봤다가 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본 척 했어요. 야단도 안 치고 공부 왜 안 해? 안 했어요. 네. 가만히 뒀어요 그냥. 두니까 침대에 누웠다가 뭐 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3, 4일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놀러 안 보내줬어요. 해야 될 참았어요. 걸 해야 예. 된다. 예. 네. 근데 엄마 마음은요. 놀러 보내주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걸 지금 이렇게 잡지 않으면은 얘들이 이게 습관으로 굳어졌을 때는 나중에 더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참았어요. 그냥 야단도 안 치고. 그래 한 3, 4일 정도 그렇게 하더니만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내려놓고는 네. 이제 엄마 숙제할게 네.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 했더니만 오래 안 걸려요 사실. 사실 초등학교 그렇죠. 공부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끝나요 거의. 하고 난 다음에 놀이터 나가서 노니까요. 몇 시까지 놀아도 엄마가 야단 안 치지. 그러니까 그게 잡혀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잡았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러면 이제 A4용지 갖고 와봐라. 이제 어렸으니까 플래너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갖고 오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네. 놀기부터 쓰던 아이들이라면 이제 영어 숙제 뭐 30분, 네. 학습지 몇 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좀 우러나게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그 어떻게 보면 성향에 따라 다르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애들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한다면 사실은 아이들 대다수는 좀 뭔가 스스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안 하는 아이들도 있죠. 네. 안 하는 아이들도 이제 이게 숙제인데 부모님들이 네. 그렇게만 다만 하면이야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죠? 안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때는 저는 그 기간을 좀 길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 학원에도요 네. 그런 아이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머니가 저한테 집에 오면 실컷 놀다가 9시, 10시 대가 책을 펼치니 네. 짜증을 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근데 부모님은 숙제 안 끝냈는데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공부는 공부대로 안 되고 학원에 그 다음날 오면 재시험 봐요. 왜 집중해서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게 1시간 만에 끝나는 공부가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원장님, 우리 아이 보내지 마시고요. 네. 학원에서 공부 다 시키고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길래 제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30분 집중하면 될 거를 집에 가는 걸 포기를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집중을. 네. 그러는데 제가 야단은 안 치거든요, 아이들.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 대신 집에 가는 시간이 길어져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을 바라보면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99%. 그렇죠. 근데 1%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것 때 1% 때문에 제가 이제 잡고 있는 거예요. 저 마음 속에서는 보내주고 싶어요. 요 어린 아이인데.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부탁하셔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2달 됐거든요.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은 공부 스스로 하고 시험 보고 통과하고 내일 공부까지 스스로 하고 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할 걸 하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아이, 일주일 만에 터득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성향이라기보다는 아이들마다 속도가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동시에 말씀 안에 되게 사실 중요한 전제 하나는 부모님이 해야 할 것은 하게끔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단호한 원칙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기다림과 또 즐거움이나 자유를 주셨다.
볼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되는 포인트를 이제 엄마의 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뭔가를 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 달콤함.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휴식도 될 수 있고요. 그냥 내가 책 보면서 쉬는 것도 될 수 있고 놀이터 나가서 노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은 보상도 될 수가 있어요. 스티커를 하나 붙여준다든가 스티커 붙여줬을 때 쌓였을 때 그다음에 내가 이걸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을 수 있겠구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스티커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은. 이 보상이라는 거를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그 자체가 보상을 바라고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내부적인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는 요 작은 보상들이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인정과 그다음에 칭찬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고 있구나 칭찬을 받는 그런 거 속에서 하다 보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그 성취감 때문에 나중에는 부모님이 커서 꼭 칭찬해 주시지 않아도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스스로 성취감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보상이라는 게 뭔가 제대로 작동하고 또 그게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사실 그 앞에 이미 전제되어 있어야 될 것들, 칭찬, 인정, 관계, 단호함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좀 추가되면 그게 좋은 방향을 이끌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그 앞에 게 없는 상태에서 보상으로만 애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그렇죠 부작용이 저는 나오는 그거는 거죠.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지난번 영상에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어릴 때 그 좋은 습관이라는 걸 강조하셨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을 길러줬었는지 공부 쪽, 학습 쪽은 어떻게 네, 되셨나요? 학습 쪽은 애들이 글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는 적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으로 보도록 저는 이거 벽에 작은 칠판 하나 걸어놨던 것 같아요. 이제 커서는 A4 용지 같은 거 주면서 하루 할 일 적어봐라 이렇게 했지만 어렸을 때는 칠판에 제가 작은 칠판 하나 걸어두고 거기다가 이제 할 일들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치원 갔다 오기, 뭐 밥 먹기, 재밌게 놀기, 예. 어머님 직접 적으셨다고? 네, 즐겁게 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어놓고 동그라미는 자기들 보고 이렇게 칠하고 동그라미는 칠 줄 아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것도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 엄마 나 이것도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적어가면서 해야 될 것을 다 체크하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동기부여도 된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계속 말로만 너 오늘 피아노 학원 갔다 와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적어놓고 체크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보상을 해주는 거든 또는 뭐 이렇게 습관을 잡아주는 거든 시각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보고 직접 내가 그 성취든 해야 할 것이든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아요. 그럼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또 덧붙여서 그 책에서 어릴 때 알려주면 좋은 어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작은 실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가기 전에 최소한 그 학교 교과서 앞에 보면 학습 목표 같은 거 나오거든요. 네. 그거 정도라도 읽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수업 들어가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정도를 알고 들어가면 수업 듣는데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삼형제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셨던 건가요? 계속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었어요? 거기 보면은 책에 보면은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학습 목표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정도는 최소한 읽게 해준다든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은 저는 한 번 정도 읽어보고라도 들어가라. 네, 그게 하는 날들이 조금 있었어요. 계속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오늘 수업 시간에 내가 무엇을 배울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니까 훨씬 수업 듣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거 외에 또 어떤 실천들이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계획 조금씩 세워서 해보기. 공부 계획 세워. 대략 몇 학년 때부터? 계획 세워서 해보기는 한 5학년 정도부터. 5학년? 네, 저는 5학년 정도부터 그냥 간단하게 네. 뭐 이렇게 종이 주고 네. 써보라 그랬고 6학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플래너를 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처음에 그걸 쓰기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어렵죠, 애들이. 예, 그러니까 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큰 계획을 세워서 또 작게 잘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무슨 연간 계획 세우고 월간 계획 세우고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하루 계획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냥 오늘 할 일 적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할 일 해보고 이렇게 일주일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모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주간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런 식으로 반대로.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좀 뭔가 중고등학교 때 하던 것처럼 월간 세우고 그걸로 주간 세우고 일간 세우고 그런 거를 조금 기대 아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어릴 때는 좀 그렇죠. 거꾸로 가야 된다. 거꾸로. 그럼 이제 계획 얘기가 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제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누가 세우냐? 네. 결국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애들이 스스로 네. 세워야 되는데 네. 이제 애들이 그걸 스스로 세우기 어려우니까 부모님들이 그 계획을 대신 세워주거나 뭐 그렇죠. 그런 안에서 이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해요, 사실.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하는데 그냥 해보라고 해요, 처음에. 네. 오늘 할 일 적어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일 쭉쭉 적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했는 걸 보면서 네.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 저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자, 아, 수정해주면서 피드백을? 피드백 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처음엔 잡아줘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피드백 과정에서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해주고 그것이 결국은 그 계획표의 습관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예, 그렇게 하면 아, 요렇게 하는구나. 아이들이 네.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아, 예, 네. 그런 부분들. 예. 그럼 방금 이제 계획 말씀 주셨고 또 이제 학교 수업 듣는 거 네. 얘기 주셨는데 또 다른 뭐 실천이 있다면? 그 다음에 저는 수첩을 활용하게 했어요. 작은 수첩, 조그만 거, 포켓에 들어갈 만한 네. 수첩. 네, 거기는 무엇을 적느냐 하면은 네. 아이들이 과목 상관없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네. 앉아서 공부하면 집중해서 잘 안 외워지는 것들 저는 네. 거기에 이제 적어보라 했어요. 네. 적어보게 해가지고 포켓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고 예, 그런 것들 많이 해서 신학기 네. 되면은 저는 네. 항상 수첩을 사줬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수첩 사줬어요.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수첩 네. 애들이 갖고 다니던 네. 거 거기 보면은 네. 요만한 수첩에 애들 적어서 깨알같이 적은 글씨들이 쭈르륵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머니 말씀을 들어봤을 때 아까도 뭐 나왔던 얘기지만 사실 뭔가를 적어서 눈에 보게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사실 뭐 생활이든 공부든 이 전반에 좀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방금도 공부에 대한 작은 실천들 그리고 습관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뭐든 좀 작게 시작해서 스스로 그 선순환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선순환을 그리셨던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걸 스몰빅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제 책 제목이 보면 여기 스노우볼 공부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지으신 제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얘기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 스노우볼 공부법이라고 책 제목을 꼭 짓게 되신 이유가 있다면 혹시? 뭐냐면 아까 작은 실천들, 작은 습관들 뭐 했는 것처럼 어렸을 때 조그만 네. 예, 이게 이제 눈 뭉치잖아요, 그쵸? 그쵸. 처음에 단단하게 뭉치지 않으면 이렇게 굴리다가 깨져요, 그게. 깨져버리고 또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다시 해야 되고 이러는데 처음에 아예 뭉칠 때 단단하게 네. 예, 처음에 잘 잡아놓으면은 구르면서 저절로 커지는 것처럼 공부의 습관도 어렸을 때 인성부터 생활 습관부터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 어렵지 않게 그냥 예, 쉽게 굴러가면서 커질 수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제 작게 이렇게 잘 되면 좋은데 또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사실 그 또 네 맞아요. 대표적인 또 예시가 이제 뭐 학원에 가기 싫다, 숙제하기 싫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학원 가기 싫다고 하거나 좀 숙제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주셨었는지. 있죠, 애들이. 그럴 때는 한 번 정도는 네. 쉬게 해줬어요, 그냥. 이야기는 들어보죠. 왜 무조건 학원 가기 싫어요 하면은 무조건 쉬어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느 날은 가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는 쉬게 해줬던 것 같아요. 또 안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를 들어보면 학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가기 싫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큰애한테 네. 학교를 지속적으로 가기 싫다 할 적이 있었어. 학교를 가는데 얘가 얼굴에 웃음이 좀 없어져요. 없어지고 학원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 안에서 그 친구 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고 그 결론을 어떻게 보면 뭐 본인도 납득이 돼서 안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가야 돼가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사전에 또 질문 저희가 이렇게 받았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게 화 좀 안 내고 어떻게 하면 애를 키울 수 있을까요? 이 감정이나 마음을 어떻게 엄마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거 질문 정말 많이 주셨어요. 부모 자식 간도 사람인지라 서로 감정이 이게 트러블이 생겨요. 이게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면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엄마 말인데 왜 안 들어? 네가 이걸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막 감정이 막 아주 그냥 극도에 그냥 올라갈수록 격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얻는 건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마음에 상처만 내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이제 터득한 방법이 그냥 돌아서서 그냥 싱크대나 어디 베란다 쪽 가서 그냥 멍하니 창문을 봐요. 그냥 창문을 보고 가만히 있어요. 한참을.
이따가 저는 승우작은 노래를 불러요. 저는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네. 다니는데 저는 기쁠 때는 찬송가를 부르고 네. 제가 힘들 때는 제가 가요를 불러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거 보면 이제 그러실 텐데 그럼 화를 낼 때보다 좀 나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요 네. 한 템포 네. 좀 쉬잖아요. 엄마가 쉬면은 스스로 생각해요. 애들도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생각할 여유를 어떻게 보면 예, 엄마도 주는 참지만 그 애들한테 주는 거네요.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조금 더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건 잘 알겠는데 어떻게 좀 애랑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지 특히 또 이제 삼형제를 네. 키우시니까 아들들이 말이 뭐 없는 경우도 있고 좀 네.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좀 아이들과 대화를 이끌어 가는 뭐 팁 또는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어렸을 때는 엄마랑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엄마들한테 째잘째잘 얘기를 잘해요. 어렸을 때는. 그러면 그때부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유치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째잘째잘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근데 제가 밥을 하고 뭐 하고 있느라고 바쁜 시간이었는데 그랬어 원아 이렇게 하면 건성건성 듣고 있어요. 네. 그랬더니 만 쪼르르 와서 엄마 이렇게 치맛자락을 잡으면서 엄마 내 눈 좀 보고 얘기하세요 이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래 하면서 제가 잠시 입속 멈추고 호나 그랬냐 이렇게 저렇게 들어주니까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내가 너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을 네. 줄 수 있도록 아이들이 표현을 못할 뿐이지 네.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하는 대화가 그날 있었던 일 그리고 그러면 엄마는 오늘 뭐 있었는지 얘기해 줄까? 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 있었던 일들 얘기해 주고 뭐 또 물어보는 관심사들 요즘은 용아 뭐 요즘은 뭐가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니면은 뭐가 먹고 싶어? 요새 공부하는 데 힘든 건 없어? 뭐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 뭐 친구들하고는 뭐 어떤 친구들하고 요즘 뭐 지내 이런 거라든지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네. 우리는 보면은요 아이들이 한 30살 정도 됐는 거 치고는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지 않나.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뒤에 보니까 나오긴 하는데 저보다도 아빠랑 더 많이 해요. 아버님께서 굉장히 자상하시고 어떻게 보면 보통 아버님들보다 더 이제 아들들한테 애정도 많이 쏟으시는 것 같고 그러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이게 그 아버님이 좀 자녀 교육의 파트너로서 좀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자상한 편이고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 때 친구들도 누구누구 있는지 그 근황도 막 서로 대화하면서 막 물어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거의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아빠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은 아빠 얘기 들으면서 아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멘토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아이들한테 첫 번째 엄마보다도 더 정이 많지 않나 더 신경을 쓰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진짜 관심이 많아요 아빠가. 교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제 어떤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빠가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생겼던 거. 그러니까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빠들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서 아빠와 아들의 관계를 보실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예를 들어 단순히 자상하다를 좀 넘어서서 아빠의 이런 행동 또는 이런 태도는 정말로 아내인 내가 봐도 엄마인 내가 봐도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또는 이건 정말 좋은 것 같다 뭐 있을까요? 무조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 대신 어떤 선을 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단호하다는 거.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결국은 요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사춘기라던가 좀 또 애들이 워낙 이제 좀 빠르게 또 성숙하고 이러니까 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때도 부모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과 기준은 명확해야 하고 동시에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뭐 대화를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결국은 이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게 되는 게 사춘기. 네, 사춘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청 다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청소년기에 이 삼형제들은 좀 사춘기 어떻게 보냈는지 또 사춘기에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는 사춘기라고 해가지고 안 해야 될 부분들을 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버릇없이 한다거나 지해야 될 걸 안 한다거나 요즘 특히 쉽게 막 중2병 이렇게 중이하잖아요. 저도 학원에 있다 보면 상담 와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잠깐 아이 테스트하러 보내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중2라서요.
아,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말씀을 은연중에 그런 거를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사춘기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선을 버릇없게 넘으면 안 한다거나 된다. 선을 넘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약간 단호함과 자상함 사이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많은 질문 또 주셨던 경우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성향 자체가 좀 고집이 세거나 또는 너무 막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막 떼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이가 고집부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좋을지 또 주실 만한 팁이 있을까요? 우리 학원에 울면 떼쓰는 아이가 있었어요. 공부 안 해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래서 아무리 제가 말로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데 어떻게 할까 하니까 부모님이 그럼 선생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설득하는 데서 무관심하기로. 수업이 딱 들어왔는데 다른 애들 눈빛 반짝반짝 해가 듣는데 얘 안 들어요. 엎드려 있어요. 그냥 제가 야단도 안 쳤어요. 하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내비뒀어요. 50분 수업인데 30분 동안 미동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 35분쯤 되니까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봐요. 선생님이 나를 무언가 무슨 말을 해주지 않을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 순간은 누구야 공부할래? 그리고 말이 이만큼 나오다가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그대로 뒀어요. 뒀는데 이거 한 40분 정도 되니까 책을 펴기 시작해요.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슬금슬금 쳐다보는 책을 펴고 공부를 해요. 50분 수업이 끝났는데도 교실 밖으로 안 나가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때 다른 애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다가가가지고 누구야 하니까 이렇게 잘하네. 왜 안 해서 하면서 제가 안아주고 해줬더니만은 그 아이는 그 사랑이 굉장히 좀 부족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관심이 필요한 아이인데 관심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걸로. 근데 제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알아주고 잘하냐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엄청 달라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무관심이 네,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그 실제로 교육 심리학에서 이거를 칭찬 무시요법이라 그래갖고 이제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반대로 이제 했으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칭찬을 하면 그쪽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네,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 아이가. 그럼 지난번 영상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사실은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배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부모는 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부모님들께 또는 후배 부모님들께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은 누구나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나를 해줄 때 또 감동받고 마음이 또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비 오면은 우리 아파트는 좀 오래돼서 엘리베이터가 자주 스톱을 해요. 그럼 저희 집은 11층이었는데 그날 애가 학원 끝나고 12시 넘어 집에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아빠가 현관문을 스르르 열고 밖으로 나가요. 나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만은 호섭이 오는가 보게 그러면서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아빠가 두른두른 이제 아이 가방을 받아 들고 두른두른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와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큰애가 아빠에게 가장 진짜 많이 고마웠던 순간 그날 학원에서 굉장히 지치고 이제 힘이 없어서 돌아오는데 1층에 아빠가 계셔서 무거운 가방을 받아주고 11층까지 올라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가 그때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편지를 좀 자주 썼던 편이에요. 그 애들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 날이라든지 왜냐하면 애들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이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날이 있어요. 사실은 학교가 수업할 때 필통 열잖아요. 이렇게 필통 열면은 펴가 볼 수 있도록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 마음 아팠지 뭐 어땠지 하면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놓고 기다릴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떨어져서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그런 날 쓸쓸할 거잖아요. 걱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저는 책이나 이제 필통 같은 데다 편지 많이 해놓고 정말로 아이와 지금도 예를 들면 아이와 어떤 갈등이 있거나 또는 뭐 좀 좋지 않다 그러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편지라는 뭐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수단이지만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진심과 정성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지난번에 저희 아드님들이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는 세상에서 본인들이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해줬고 정말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되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밴드 핫도그빵 이름이 대산명가 그래서 본인들을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서 진품 명품 이렇게 부르신다고 어떻게 하다 그런 좀 얘기를 하시게 됐는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이들 살아가는 방법이 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귀한 물건 진품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진품 명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별명을 붙여놓고 대산명가에도 대산명가라 지었던 이유는 제가 사는 지역이 대산이에요. 그래서 이 대산에서는 우리가 명문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명문가를 하는 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좀 괜찮다, 저 아이들. 그 다음에 괜찮다, 저 집.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정말 오늘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지난번 영상도 그렇고 사실은 뭐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뭐 하늘나라를 새롭게 있는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근데 이제 그만큼 실천이 어려운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셨던 게 결국은 그거를 힘들지만 꾸준히 정말로 실천해 나가셨던 것들 그런 원칙과 기준을 지키셨던 것들이 정말 본받을 점인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좀 우리 부모님들이 옆집 애 얘기 또는 뭐 다른 엄마 얘기, 다른 친구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소신과 철학과 기준을 좀 지켜나가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이나 팁이 있다면?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원칙을 지키고 소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더 힘들어질 거니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아이한테 오늘 힘든 걸 안 시키고 싶죠. 부모님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으니까요. 쉬게 해주고 싶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내일이 더 힘들어지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좀 더 실천해 나가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의 원칙을 가지려면은 정말 내 아이의 성향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도 되는 아이인가, 뭐 옆집 아이, 누구 아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내 아이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엄마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해놓고 내 아이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하시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적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또 아이들 돌보시느라 정말 힘드시거든요. 코로나로 많이 지치신 부모님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도 식사도 챙겨야 되고 학습하는 부분도 챙겨야 되고 이제 이러시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부모님들 정말 이 시기가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하고 보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동생들 보고 했느냐, 얘들아, 아이에게 부모는 부모가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전부인 이 시기에 정말 그 누릴 수 있는 거를 아이들하고 많이 누려라. 그리고는 평생을 짝사랑하고 해바라기 하는 게 부모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언니가. 그러니까 13살까지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네, 그 다음에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정말 엄마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 시기, 그 시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네, 자녀들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울대 삼형제의 스노우볼 공부법의 저자 윤인숙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 윤인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